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문해력의 올바른 이해와 향상법 강의를 맡게 된 기대도달교육 고준우라고 합니다. 최희건쌤의 진로진학 연구소에서 문해력을 중심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국어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국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보통 문해력, 독해력, 어휘력 등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바로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각적 관점, 입체적 사고, 과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가 국어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주시고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본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보통 이런 과제들을 제시하면요. 학생들은 선생님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데 바쁘는데요. 맞습니다. 요 예시 문항이 이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의 접근 중에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글의 내용은 한 가수의 노래 가사입니다. 정답을 한번, 아닙니다. 해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사랑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이 생각난다고 대답한 학생 학부모님들 계셨거든요. 마크튠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과연 이 가사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을 잠시 멈춰 주시고 앞에 있는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의 주장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의 선지가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필자의 주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필자의 주장을 보여주지 않고 요약한 내용들만 제시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하니 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꼭 어떠한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앞에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의 출발점이고 점점 진행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국어의 역량 중에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몇 분들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접근으로 요거가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 논설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설명문은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설명문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요. 정보 전달 그리고 이해를 목적으로 한 글이라는 것들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들을 걸치면서 설명문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논설문은요. 네, 설득 그리고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이 두 설명문과 논설문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는 크게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주어가 누구인지,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을 일목표로 두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해석할 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어에서는 주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어보다 서술부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 비율을 3대 7 정도로 두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게 주어부와 서술부의 무게, 중요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은 설득을 위한 그리고 주장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나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 상대방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싶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서술부, 어떻게 이야기가 끝을 맺을까요? 네, 이런 표현들이 되지 않을까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자, 뭐뭐 되어야 한다. 다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주장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이시죠? 필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주장이니까요. 논설문에 가깝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어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서술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뒤에 보시면 갖춰야만 한다, 알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생겨나게 된다, 되어야만 한다. 이제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2, 3, 4, 5 선택지 중에서 주장을 나타내는 서술적 표현이 들어간 선지는 무엇일까요?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입니다. 필자의 주장, 주장을 할 때 나는 어떠한 표현을 쓰지? 주장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작성한 글이지? 그치? 행동을 변화하고 설득을 위한 글이지? 그렇다면 나의 표현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거야? 그러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서술적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른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화면을 잠깐 멈춰주시고 앞에 보여진 화면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베르쿠손이 누군지 모릅니다. 바슐라르도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안에서 또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접근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르크손 철학의 대원칙은 누구나 찬성하는 의견을 세우는 것이다. 2번 베르크손의 열정과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한 학자이다. 3번 바슐라르는 베르크손
철학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4번 바슐라르는 베르크손의 철학의 한계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가 여기 오타가 조금 있는데요. 예, 베르크인데 베라크라고 되어 있네요. 예, 3번과 4번이 대립이 됩니다. 바슐라르는 베르크손의 철학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내용과 베르크손의 베르크손의 철학의 한계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로 대립되죠. 상충되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 사고학 다각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딱 명확하게 어떤 하나의 답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범위를 좁혀서 이 안에 답이 있구나.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사고로 접근하여 오답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도 정말 훌륭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또 한번 예문을 봐주시겠습니까?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과연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슬프다라는 얘기겠죠.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슬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슬프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표현이 담겨져 있을까요? 느냐? 질문을 한다. 또 상대방이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어떤 수사법인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 문학에서 자주 표현되는 서리법이죠. 물론 현대 문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입니다. 그럼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강조한다.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슬프다라는 감정 그리고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물어보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의사 전달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굳이 듣는 이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요. 맞습니다. 대상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입체적 사고를 입체적 사고를 통해서 이 문장이 이 어떤 뜻을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확인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수능 국어 지문, 꼭 수능 국어 지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글들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발화와 거기에서 숨겨진 의미들을 저희들은 10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에 통해 원만한 관계들을 형성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때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까? 또는 상대방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야,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표면적인 의미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맞습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대화입니다. 야,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피해를 주면 그러면 안 되잖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라는 공동체 속 안에서의 상황을 전제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말하는 사람, 듣는 이 두 명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속에서의 대화입니다. 마지막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바람직한 인간상, 올바른 인간상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돼. 그럼 인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인간이란 것은 과연 어떻게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 바람직한 인간상 그리고 올바른 인간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지켜야 할 도리, 덕목,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갖고 있고 그걸 전제로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장에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어 능력, 문해력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입체적 사고, 다각적 관점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표현하는 글과 말을 제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나 역시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넘어가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갖출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다각적 관점과 입체적 사고로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국어 능력, 국어 역량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해력, 국어는 우리의 삶을 즐겁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올바른 문해력, 그리고 향상된 국어 역량과 실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쌓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활용하시고 충분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국어를 통해서 그리고 입시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